그러면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팀인 에스턴 빌라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에메리 감독 부임하면서 확 달라졌었죠. 네. 원래 그 에메리 감독 부임하기 전만 하더라도 제라드 감독 밑에서 15위 이거 강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경기당 1.96점의 승점을 획득하면서 그러면서 25경기에서 그러면서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게 그 경기당 승점을 놓고 보면은 에메리 부임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바로 다음. 그러니까 사실 에메리만 부임한 이유만 놓고 보면은 빌라가 지난 시즌 3위 했어야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27경기에서 승점 55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경기당 승점을 획득하고 있어요. 2.01 정도의 승점을 획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 현재 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승점 2점까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은 승점 5점 차를 어쨌건 기록하고 있는데 야, 딘 스미스 감독, 스티븐 제라드 감독 때와는 완전히 환골탈태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빌라의 마지막 전성기가 마틴 오닐 감독 때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유로파 리그에 계속 이제 나갔었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마틴 오닐 6위. 예, 그렇죠.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울리에, 맥라이시, 램버트 이러면서 조금 힘든 시기들을 보냈으나 에메리가 팀을 재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메리의 빌라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네. 정말 압박을 강하게 하고 라인을 정말 높게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그 토트넘 라인 높은 거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높게 가져가면서 옵사이드 반칙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팀은 빌라다. 예. 네. 빌라가 하이라인이거든요. 하이라인 99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옵사이드 반칙을 이끌어내는 숫자도 100위례로 유럽 5대 리그 최다입니다.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팀들이 라스팔마스, 뭐 헤타페 이런 팀들인데 네. 그 라스팔마스는 오늘 김현민 기자님의 지금 설명되는 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별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헤타페가 되게 막 거칠고 막 수비 열심히 할 것 같은 팀인데 네.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공격적인 수비를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내려가서 지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거친 게 앞에서 파울하는 앞으로. 거잖아요. 그냥 먼 지역에서 파울로 끊어버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뒷공간은 의외로 넓다라는 게 헤타페도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빌라는 뭐 중앙 공격 비율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괜찮게 비율을 가져가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높은데 여기에는 이제 그 파우 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뉴도 상당히 발재간이 있는 선수고 모레노도 그렇고 또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가 이번 시즌 거의 미쳐 날뛰고 있고 또 이제 맥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주로 볼을 끌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그러면 이제 베일리라던가 디아비 같은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플레이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와킨스와 베일리가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일리가 와킨스에게, 와킨스가 베일리에게. 예, 네. 베일리가 와킨스한테 4개 도움, 그리고 또 이제 와킨스가 베일리에게 3개 도움을 하면서 둘이 골 합작을 7골을 하는데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최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와킨스 같은 경우는 현재 16골 10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2위고요. 오. 예, 그리고 도움도 1위고요.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는 26개로 단독 1위입니다. 와, 살라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최근 6경기에서 7골 2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혼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죠. 여기에 더해서 와킨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홈에서만이 아닌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예,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에메리의 빌라가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는 홈 성적은 가장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예. 최다 경기 무패 홈 기록도 막 세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정이 조금 아쉬웠죠. 예, 예. 원정이 아쉬웠는데 후반기 들어서 달라진 부분이 원정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에 와킨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와킨스가 홈에서 7골인데 원정에서 9골. 이게 그 드와이트 요크 선수가 1997, 98 시즌에 그 원정에서 빌라 소속으로 9골을 넣었었거든요.
그거 이래로 가장 많은 원정골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직은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저 요크 선수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제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데려와서 예. 트래블 주역으로 활약하게 했었죠. 그렇죠. 네. 요크, 앤디 콜 그 다이나믹 듀오였죠. 그때. 원래는 그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선수에게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그렇죠. 클라이베르트 선수가 내가 가고 싶은 팀은 하나밖에 없다. 그 팀은 아스날이다. 네. 베르캄프 선배님도 있고 그렇죠. 뭐 오베르마스도 네.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클라이베르트가 노를 했어? 그럼 나는 드와이트 요크를 데려올 거야라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결심했을 때가 바로 저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울버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울버햄튼은 준비를 했다가 많이 날렸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주말 뉴캐슬전에 패해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네. 순위도 8위에서 10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울버햄튼이 최근 공식 대회 12경기에서 8승 2무 2패였어요. 네, 근데 아무리 최근에 졌어도 전체 시즌을 보면은 지금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다만 근데 황희찬 선수가 브라이턴전에 경기 막판에 조금 부상을 당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6주 부상이 떴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의 최대의 적은 부상이에요. 예,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빠지자마자 뉴캐슬한테 0대3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울버햄튼은 이제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빼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형적인 팀이에요. 사실 이런 세부 지표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울버햄튼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예. 저 원 그래픽을 보시면 예.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지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기 조금 튀는 게 하나 있죠. 네. 슈팅 퀄리티. 지금 SH 퀄이라고 돼 있는 예. 게 슈팅의 질을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버햄튼이 기대 승점이 30.46점이에요. 근데 실제 승점이 무려 38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점 가까이 더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황희찬, 쿠냐, 네투, 다이나믹 트리오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라비아 선수도 생각보다 잘해주는 시즌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라비아 선수는 좀 부진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 나가 있는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조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투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주고 쿠냐는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도움과 골을 동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사라비아는 이제 킥 기반의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황희찬, 쿠냐, 네투가 다 같이 뛴 경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셋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을 가는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소 2명은 뛰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쿠냐와 황희찬이 둘 다 부상을 당하니까 지난 뉴캐슬전에 결국 그 공백을 드러냈고 사실 울버햄튼은 베스트 11은 나름 그래도 짜임새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 자리 메우기가 힘들어요. 네, 팀 전력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인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리의 돌풍의 팀인 볼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팀 화제의 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순위가 챔피언스리그 티켓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네. 볼류나 같은 경우도 뭐 2014-15 시즌은 세리에 배에 있었으나 이제 승격해가지고 계속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티아고 모타 감독이 9월에 부임해가지고 팀을 잘 수습해서 9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4위까지 승점을 끌어올린 건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사비 알론소 감독,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 미첼 감독, 그리고 티아고 모타 감독. 그렇죠. 이 네 감독은 지금 뭐 천정부지의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티아고 모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리에 팀들이 감독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나폴리, 라치오, AC 밀란 그리고 뭐 유벤투스는 낄까 말까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네. 이 팀들이 다 노리고 있죠. 티아고 모타를. 근데 이제 그 볼류나 같은 경우는 최근 6연승 포함해가지고 7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파죽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57년 사이에 두 번째로 26라운드에서 5할 승률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저럴만 하죠. 네. 네, 정말 5할 승률이 26라운드의 볼로냐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57년 만에 첫 세리에 6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야, 그리고 또 가져오신 거 보면은 이긴 팀들도
쟁쟁해요, 사실. 네, 그렇죠. 지금 라치오도 이기고 네. 뭐 아탈란타도 이기고 피오렌티나도 이기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AC 밀란하고는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모타 감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피를로와 함께 그 이탈리아의 UEFA 프로 라이센스에서 110점 만점에 108점을 획득하면서 네. 그때 이제 수석이었고 아니 그런데 저 사진은 왜 다 저 피를로 감독이죠? 차석이 이제 그 피를로 네. 107점. 근데 모타 감독 사진은 어디 가고 피를로 감독 사진만 이게 가지고 오셨어요? 유벤투스 그 관련된 계정에서 올린 거여가지고 예. 그런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티아고 모타 그 감독이 저 프로 라이센스를 획득했을 때 272 포메이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 이치리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처럼 전진시켜야 저게 가능하죠. 제노아 감독에 부임해서 그때는 완전히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 9경기에서 1승 3무 5패에 그치면서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조금 시달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페치아 감독 맡으면서 어느 정도 현실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16위를 기록을 했었고 볼리오냐 와가지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제가 봤을 때 모타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도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만 대단한 거 하나가 선수가 지난 시즌 볼로냐에 비해서 올 시즌 볼로냐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칼라피오리를 위시해서 뭐 살레마커스, 뭐 크리스티안센, 베케마, 뭐 프로일러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수를 바꿔서 이 선수들을 아주 좋은 전술의 팀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모타 감독의 또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볼리오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지속적인 볼 순환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팀도 굉장히 조금은 인내심 있게 플레이를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서큘레이트 저게 이제 볼 순환인 건데, 순환이죠. 그거 계속 횡패스를 많이 해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횡패스를 계속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을 치고 가는 형태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 볼 전진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점유도 높고 중앙 전개 능력도 좋은데 저기에는 또 칼라피오리 선수의 또 전진이 엄청난 또 그렇죠. 효과를 발휘하죠. 원래 칼라피오리가 풀백 출신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뭐 경기당 실점도 0.9골로 세리에아 3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클 성공도 10.2회로 최다고요. 네. 상당히 이 팀이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앞에서 파울로 많이 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른바 그 카운터 프레스. 그렇죠. 네, 그 역압박에 상당히 또 능한 팀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점유율이 적은 팀도 아니에요. 점유율도 57.3%로 세리에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패스 성공률도 466.3회로 경기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아까 라스팔마스도 보셨고 뭐 지로나도 보셨는데 라스팔마스, 지로나, 볼로냐 이런 팀들의 볼 소유 능력은 정말 이거는 칭찬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뭐 팀 득점은 41골로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근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5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보고도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칼라피오리가 정말 폭넓은 수비 커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센터백인데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선수도 그러니까 거의 풀백처럼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거의 볼로냐의 베켄바워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왼쪽 센터백인데 오른쪽까지 커버를 다 해버려요. 네. 마치 지난 시즌에 그 김민재, 나폴리의 김민재 김민재 선수, 선수. 예, 예, 그거 보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볼리오냐 같은 경우는 홈에서 극강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이번 시즌 호성적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그 홈 12경기에서 9승을 올렸는데 이 시점까지 1972, 73 시즌에 이어서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순위는 그 당시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7위 했네요. 네. 거기다가 이후에도 계속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저게 그 9승이었고 이후 2승을 더 추가해가지고 현재 14경기 1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볼리오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저 절크지 선수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네. 지르크제와 이제 그 루이스 퍼거슨과 오르솔리니 이 셋이 득점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르크제가 현재 그 10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23세 이하의 나이에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게 볼리오냐 역사상
1960년대에 뛰었던 닐센이 2번 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질크지 선수는 올 시즌 보면은 뭐 공격 포인트 생산도 생산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 선수에 대해서는 저 분데스리가 전문가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원래 싹은 아주 좋은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바이언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앞에 버티고 있는 선수가 그렇죠. 예, 예. 거인이었던 레반도프스키였다 보니까 좀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볼로냐로 가게 된 거였죠. 네, 그리고 루이스 포거슨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삼촌이 메리 포거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메리 포거슨 선수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했었죠. 제가 봤을 때 삼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루이스 포거슨이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퍼거슨도 현재 빅클럽들하고 계속 뜨고 있죠. 네. 현재 그러니까 그 볼요냐에서 가장 핫한 3명의 선수라면은 칼라피오리, 루이스 퍼거슨, 지르크지 이렇게 3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크리스티안센, 브케마, 프로윌러, 살레마커스, 칼라피오리 이런 선수들이 다 처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팀의 상당 부분을 바꿨는데 정말 팀을 잘 만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슈퍼초코 역할을 하고 있는 파비안도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네. 조금은 지고 있을 때 많이 흐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파비안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팀까지 왔습니다. 네. 이 팀이 끝이죠. 네. 그런데 빼놓기에는 좀 아쉬운 팀. 예. 프랑스에서 무려 2등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브레스트인 건데요. 브레스트는 사실 그 하위권 팀이 돌풍을 일으킬 때 조금 전형적인 모습의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14등, 17등, 11등, 14등 하다가 2등이에요. 예, 그전에는 2부 리그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기세가 무섭거든요. 네. 예, 이 팀이 그 모나코하고의 11라운드에서 0대2로 패한 이후에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팀 시즌 초반부터 봤을 때도 좀 심상치는 않았어요. 네. 네, 잘하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뭐 리멜로라던가 이제 그 델 카스티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후에는 다른 선수들까지 좀 올라왔죠. 그런 것 그때까지 같아요. 초반에는 그 둘에게 조금 의존하는 게 컸거든요. 예. 거기다 최근 13경기 무패가 심지어 무승부가 4경기밖에 없어요. 오, 예. 그러니까 9승 3무란 얘기죠? 네. 이게 그리고 구단 역대 리그왕 최다 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입니다. 네. 이전까지는 12경기였거든요. 그것도 단일 시즌이 아니고 그때는 두 시즌의 그 후반기와 전반기에 겹쳐서 12경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브레스트가 2위에 올라간 데는 약간 좀 경쟁팀들이 주춤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코, 릴, 니스 이런 팀들의 승점이 사실은 기대치 좀 미달이다. 네, 특히 최근에 안 좋죠. 그러니까 네. 모나코가 2승 3무 1패인 거고 릴이 3승 1무 2패인 거고 또 이제 니스가 한동안 2위였다가 최근 1승 2무 3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5위까지 내려간 거죠. 네, 상대적으로 브레스트는 그런 하락세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릭 로이 감독이 브레스트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킹 에릭. 예, 네. 이게 지난 경기에 그 플래카드가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브레스트는 전형적인 하위권 팀이 돌풍을 일으킬 때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로나, 볼로냐, 라스팔마스 이런 팀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예. 그 팀들은 공격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리고 잘 만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했다면은 사실 브레스트는 공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멜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델 카스티오. 예. 이 둘에게 의존하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수비에 있는 건데요. 일단 뭐 경기당 실점이 0.8골로 니스에 이어서 공동 2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실점 경기도 12경기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태클 숫자가 12.6회로 1위. 앞에서 상당히 태클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요. 그러면서 옐로 카드도 불사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옐로 카드도 56회로 공동 2위입니다. 네, 일단은 강인한 수비력이 브레스트의 돌풍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팀은 딱 중앙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측면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앙 공격 비율이 23%, 현재까지 소개한 팀들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델 카스티오 선수가 사실은
측면에서 볼을 보내는 선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팀은 롱패스도 상당히 가장 많이 성공시키고 있어요, 네. 경기당. 그러니까 이 팀이 그래도 슈팅하고 그리고 골을 나쁘지 않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슈팅이 리그앙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유효 슈팅도 세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득점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전체 득점 숫자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번 시즌 리그앙이 득점이 너무 적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리그왕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적거든요. 경기당 득점이 2.54골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는 리그왕이 그 21세기 쭉 봐도 사실은 평균 득점이 가장 낮은 리그예요. 네. 5대 리그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몇 년 파리 생제르맹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좀 높았다가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네. 있는 시즌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브레스트가 5위를 득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정교한 롱패스와 크로스에 있는 겁니다. 롱패스 성공도 1위고 크로스 성공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역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측면 위주의 공격을 하고 중앙을 닫는 형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델 카스티오 선수, 르 두아롱 선수. 네, 이 둘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델 카스티오가 5골 5도움, 그리고 르 두아롱이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원톱의 득점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무니에 선수가 주전인데 3골 2도움이죠. 네, 그리고 사트리아노, 이 둘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톱에 좋은 선수가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수비 지표라든가 롱패스 지표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팀은 쉽게 무너지진 않고 올 시즌 적어도 올 시즌 한도에서는 버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 교체 카드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둠비아가 5골 2도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교체 출장이 13차례. 예, 그리고 출전 시간도 484분. 이렇게 따지면 90분당 골이 한 골이 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제 라게 선수, 중앙 미드필더인 이 선수도 교체 출전이 더 많음에도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팀의 공격에 있어서는 델 카스티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델 카스티오가 일단 뭐 찬스 메이킹도 67회로 리그왕 1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당 드리블 성공 횟수도 2.6회로 리그왕 2위입니다. 네, 지금 저 덴벨레 선수와 비교가 나오고 있죠. 네. 세부 지표들이 덴벨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델 카스티오 선수가 그런데 나이가 27인데 네. 올 시즌 브레스트와 더불어서 이 선수가 확고하게 올 시즌 이제 스타덤에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리그왕의 강팀들은 이 선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저 제그로바 선수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선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제그로바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파이브르는 원래도 항상 로망 파이브르 선수. 이 선수는 뭐 오랜 기간 잘한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원의 핵심인 리멜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선수가 풍노 평점에서는 7.9점으로 은바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그 롱패스가 주 공격 루트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리멜루가 있는 거죠. 네. 6.6회로 가장 많은 롱패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이 감독이 리멜루에 대해서 프랑스 대표팀에 뽑힐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프랑스에는 동등함이 없다. 그러니까 적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선수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브레스트가 실점이 적은 데에는 비조트 골키퍼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예, 물론 뭐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한 경기 출전이긴 하지만은 항상 벤치에는 이름을 올리는 선수잖아요. 이런 팀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골키퍼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비조트 골키퍼가 현재 선방률도 79.1%로 돈나룸마에 이어서 2위고요. 골스 프리벤티드는 그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비조트 골키퍼가 6.6골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브리스 삼바 골키퍼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돈나룸마도 대단하죠. 네. 예, 그럼 파리가 이번 시즌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나루마가 저 지표에서 2등이라는 거는 파리가 그렇게 저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지난 모나코전도 사실 패하는 경기였거든요. 예. 그 미나미노가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가져갔는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펼쳐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민 기자님 투머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익했고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흥미롭고 정말 분석적인 주제를 잘 다뤄주셨는데 올 시즌 유럽 축구 총평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풍의 팀들이 사실은 대부분 선수비 후역습을 했고요. 아, 네. 예, 그 롱볼로 많이 좀 플레이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카운터로 어떻게든 최대한 승점을 획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헤타페가 그러면서 유로파 리그에 간다거나 예. 아니면 뭐 그라나다도 그런 적이 있긴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들이 그렇게 이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약간 브레스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팀들이 조금 지배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돌풍을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조금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또 젊은 감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에메리 정도 제외하면은 다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감독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돌풍의 팀들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이번 시즌 뭐 유럽 축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이른바 리액티브한 축구보다는 프로액티브한 쪽으로 네. 전술 컨셉을 잡는 팀들이 올 시즌에는 또 눈여겨볼 만한 팀들이 많아졌다. 네,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수적 우위를 통해서 그 전력의 약세를 우위로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2023-24 시즌 지금까지의 유럽 축구에서 정말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돌풍의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성을 지닌 팀들을 오늘 원투펀치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